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 지난주에 이 중국과 대만의 양안 관계에 대한 현장 탐방을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대만 갔다 왔습니다. 네. 네. 뭐 어떻습니까? 요즘 대만 분위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각도기님께서 예. 굉장히 막 걱정하시는 목소리로 계속 물어봤죠. 네, 유한타증권의 그 저희 고위직한테 가서 지금 대만 상태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물어보고 와라. 그랬더니 다른 일로 가셨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물론 이게 이벤트성으로서 충분히 시장의 흔들림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제가 미국에 살 때는 뭐 이제 미사일 한번 쏘면 난리 난 것처럼 이제 미국과 아니 우리나라 이제 남북 관계가 엄청나게 위험이 되면서 주가 폭락하면 이렇게 사야 되는 기회였던 것처럼 또 제가 북경에서 3년 있었을 때 서울에서 난리가 나서 막 천안문에 지금 탱크 지나간다며 뭐 이러면서 확인해 보면 어디 똑같이 지금 맨날 비행기 날아다닌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만에 네. 너무나 조용한 너무나 평온한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제 받아들일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지정학적인 리스크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디스카운트 요소, 할인 요소가 생기는 것은 또 당연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경쟁력이 있는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이런 이벤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기회를 살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도망가야 되지 뭐 아니면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걱정을 해야 되지 뭐 저는 이런 식으로 투자의 패턴을 가져가 본 적이 없어서 항상 어떤 이벤트가 터지면 이걸 기회를 삼으려고 하는 노력을 저는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네. 네. 저희는 지금 남북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빠지면 기회를 살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 대만, 한국, 미국 이 역학관계 여기에 또 일본도 끼어 있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디서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보면은 이제 계속 그 중국을 공격하는 쪽이 아무래도 반도체 쪽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랑 대만이 중간에 껴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어느 정도 규제를 또 완화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결국 중국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건드리면은 미국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코스트 부분에 있어서 워낙 저쪽에서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좀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투자 기회를 살릴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2차 전지만 올라갔던 이유가 당연히 지금 그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어떤 경쟁 구도 안에서 우리나라가 그만큼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2차 전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던 거고요. 저희는 똑같은 생각으로서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중국의 경쟁력이 있는 산업에 있어서는 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어떤 종목 선별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전히 정치적인 이벤트를 투자의 기회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일단 아니죠. 정치적인 이벤트를 투자의 기회로 본다는 얘기는 아니셨고 전체적인 이벤트와 상관없이 네. 되는 놈은 되고 안 되는 놈은 안 된다. 이게 더 가깝지 않으실까요? 둘 다죠. 네. 예.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태양광 종목이 있어요. 네. 근데 매출 기준으로 보면은 뭐 거의 아주 조금해요. 네. 근데 주가의 퍼포먼스는 가장 좋아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자기네 쪽 몰아주기를 하는 케이스가 되니까. 네. 그럼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서 투자 기회를 살리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쪽에 가장 대표적인 그 기업이 매출 기준으로서 1등인데
수익률로서는 아직 별로 좋지가 않아요. 네. 그건 또 정치적인 이슈이겠죠. 네. 그렇지만 전체 큰 산업으로 봤었을 때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쪽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거다라고 저희는 계속 생각하고 있어서 변동성이 있던 간에 가장 좋은 종목들, 그래서 중국에서 대표 종목, 미국에서 대표 종목, 우리나라에서 대표 종목 이렇게 골라서 분산 투자를 해놓으면 굉장히 어떤 수익률을 지켜내고 뭐 평균 수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약간의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질문을 한번 드리면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야 뭐 안보 문제라고 이제 이슈를 했고 실제로 안보 문제화 할 수 있는 영역이니 반도체는 확실하게 틀어잡고 못하게 한다라는 게 이제 논리적인 뭐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2차 그러니까 그 신재생 에너지 소위 말하는 뭐 대표적인 게 태양광 이 정도가 되겠죠. 네. 이거는 미국이 중국을 틀어막아 봐야 실효성이라든가 실익이라는 게 제가 보기엔 전혀 없거든요. 네. 왜냐하면 첨단 하이테크도 아니고 그리고 걔네가 훨씬 더 싸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고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 그걸 만들어서 높은 단가로 만들어서 고용을 창출한다고 다른 나라가 써줄 것 같지도 않고 미국 현지에서밖에 외에는 사용 못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신재생이나 이런 쪽은 중국 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의 이 경쟁력이 있냐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딱 말씀하신 데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반도체를 따라잡지 못하게 눌러줘 버리면 이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캐펙스 인텐시브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쫓아오는 것을 굉장히 뒤로 미룰 수 있겠죠. 그렇지만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폴리실리콘이라든지 네. 이쪽 부분은 그래도 중국 자체에서 워낙 지금 원가를 낮게 만들어 놓은 건 사실이죠. 네. 그렇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도 지금 그쪽을 계속 지금 부양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직장을 많이 창출해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어떤 기술 경쟁력이라는 것이 그렇게 덜 떨어지는 게 아니죠.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도움을 받으면은 상당히 괜찮을 수가 있죠.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 하나솔루션이 갖고 있는 태양광 그 테크놀로지와 뭐 진코솔라나 뭐 대부분의 어떤 중국 종목들이 네. 갖고 있는 경쟁력이 큰 차이가 안 난단 말이죠. 네. 예, 그래서 어디서 생산하느냐의 차이뿐이에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한테는. 그건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마치 뭐 의류나 가발이나 무슨 신발이나 이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뭐 신재생 에너지 소위 말하는 그 폴리실리콘이 사실 전기요만 싸면은 싸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약간 제가 너무 기술적으로 문외한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거고 이미 미국이 압박한다고 중국이 못 만드는 제품이 아니란 말이죠. 일반 기성 제품하고 거의 똑같은 상품인데 그걸 굳이 압박을 할 필요가 있냐. 그냥 그걸 가지고 자기네 나라에서 들어서 태양광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까느냐. 그래서 전력 생산 시스템을 어떻게 갖느냐. 이제 이게 안보 문제하고 제가 보기에는 뭐 태양광에서 무슨 안보 칩을 달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죠. 그렇죠. 예, 근데 네. 미국의 입장에서는 셰일가스가 있어요, 우선은. 네. 예,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갈 거냐 안 넘어갈 거냐의 차이점이죠. 네. 지금은 유가가 높게 유지가 되고 가스를 잘 팔고 있으면 어쨌든 수익이 되니까 꼭 빨리 넘어가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미국 입장에서? 미국 입장에서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스토리가 됐단 말이죠. 네. 왜냐하면 완전히 서플라이 체인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이게 시장을 80% 잡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이쪽이 계속 성장을 해버리면 어쨌든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 어느 시기에서는 계속 셰일가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차피 우리는 전기차로 넘어갈 거고 그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갈 거고 전력 저장으로 넘어가는 프로세스에서 네. 이쪽 산업도 키우기 시작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그 궁금한 게 뭐냐면 테슬라가 왜 하필 중국에다 메가팩을 지었느냐 이거죠. 그런 건 미국에서 지어봐야 뭐 소용없다는 얘기고 저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공산품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거를 안보하고 전혀 상관없는 칩하고는 전혀 다르다. 다르죠. 예, 전혀 다르다. 그러면은 결국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 게 지금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면 미군 이속 빼먹으면서 다 그냥 갖고 와서 여기다 다 심으면 자기네 나라에 심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결국은 그
지금 중국하고 싸우는 거는 칩 정도와 그런 정도 영역 외에는 결국 그렇게 심하게 싸우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영역은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뭐 그러면 투자 기회가 이제 롱숏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자면 롱숏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 롱이죠.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중국과 미국과 한국에 있어서 뭐 미국을 롱을 가고 중국을 숏을 간다 이게 아니고 다 세 개를 같이 롱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는 산업이고 이게 앞으로 엄청난 GDP 성장을 이끌어줄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생각해요. 네. 이게 전기차와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반도체 부분이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어쨌든 미국의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을 빨리 다른 쪽에 넘겨주고 싶어 하진 않겠죠. 당연히. 예,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결국은 저희는 반도체 투자만큼은 미국 쪽으로 한다. 그쪽 비중을 가장 높게 가져간다. 심지어 우리나라 반도체 메모리 쪽도 비중 자체를 그렇게 많이 안 가져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그냥 미국에 상장돼 있는 반도체 ETF만 활용을 해도 충분히 우리는 반도체 익스포저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굳이 중국에 있는 회사를 찾을 필요도 없고 사실 뭐 마이크론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세 개의 싸움이잖아요. 네. 근데 뭐 당연히 삼성이 1등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 왔다 갔다 뭐 사실은 당연히 SK 하이닉스가 더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미국의 입장에서는 계속 마이크론을 유지를 시키겠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미국 종목들을 정말 분석을 많이 해요. 예, 그래서 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AMD 뭐 모든 종목들을 다 들여다보면서 어느 게 더 기회가 있을지를 자꾸 판단한다면 아예 그냥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빼고 나면 들여다보지 않는 거고 중국은 뭐 전혀 들여다보지도 않고 있고. 네. 예. 근데 반면에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은 세 개의 국가를 다 본다는 얘기죠. 네. 예, 중국과 한국과 미국을 다 보면서 어디가 상대적인 경쟁력이 있고 어느 정도의 기술력의 차이가 있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결국 그거를 글로벌로 보면서 투자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업종이 그 세 개인데 반도체와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인데 여기에 있어서 각자 들여다보는 시각이 조금씩 다 틀려요. 그리고 또 다 종목을 분석을 해보면 네. 또 밸류에이션 차이나 매력도를 뽑아봤었을 때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 2차 전지 다 포함해서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이쪽은 글로벌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만 보시면 안 되고 또 중국만 보셔도 안 되고 한국만 보셔도 안 되고 그렇고 근데 이제 반도체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TSMC를 빼면 그냥 미국 쪽에 있는 종목들을 정말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섹터 얘기했으니까 한 번 더 하시죠. 네. 테슬라가 지금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중국 전기차 관련된 이야기들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세월이 좋아져서 유튜브로 직접 시승해보고 네. 그다음에 다 이렇게 뭐랄까 자동차 리뷰들이 나와요. 중국 전기차 리뷰들이 깜짝 놀랄 만한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좋다. 이제, 네, 최근에 이제 저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면서 중국차 주가들이 굉장히 쇼크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서로 간에 어떤 치킨 게임이 시작된 게 아닐까 하는 의미 좀 생기거든요. 장기 성장에 대해서는 저는 뭐 추호도 의심이 없고 네. 내연기관 싹 다 전기차로 바뀐다고 생각해요. 네. 퍼포먼스에 대해서 물어볼 필요도 없다. 그거는 한 반년만 전기차 타보면 내연기관에 대해서 더 이상 내연기관이 어쩌고 저쩌고 저는 내연기관 자동차는 앞으로 오토바이처럼 될 거라고 봐요. 네, 뭐 논의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의미 없다고 보는데 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전기차의 치킨 게임이 사실은 미국에서는 치킨 게임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압도적으로 테슬라 1등이에요. 그냥 끝난 거고. 네. 근데 중국 시장이 오히려 네. 진짜 경쟁 시장으로 전기차의 경쟁 시장으로 바뀌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요즘에.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 중국 전기차를 아예 들고 가지 말자. 뭐 중국의
2차 전지 CATL을 아예 들고 가지 말자 이런 비유는 전혀 아닙니다. 네. 그만큼 중국의 전기차와 2차 전지 산업의 어떤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전기차 산업이 있지만 2차 전지 쪽은 어쨌든 한국과 일본과 중국을 다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테슬라가 지금 자체적으로 뭐 리튬 관련된 부분까지 얘기하면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시간 많이 걸리겠죠. 시간 많이 걸리겠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 세계 국가에 있는 모든 종목들을 다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있어서 좋은 종목을 골라내고 밸류에이션의 차이점을 다 분석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이 차이점을 봤었을 때 기본적으로 기업이 잘 되려면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져야 되죠. 그러겠죠. 근데 거기에 제약 조건이 없는 게 테슬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중국은 그게 커요. 왜냐하면 중국은 어쨌든 간에 인구 14억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장의 이 생산성 향상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한계치가 있어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자면 미국보다는 자동화율이 떨어진다거나 네. 인력 사용이 많아야 된다. 많아야 되죠. 예. 심지어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분리를 갖다가 하는 사람을 많이 고용을 한다는 것처럼 예,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생산성을 상향을 시켜야 되겠지만 또 이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의 차이가 계속 어느 정도 갭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어느 정도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니면 막아주고 있는 그러니까 경쟁력의 차이를 막아주고 있는 부분이 2차 전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중국이. 네, 그렇죠. 근데 미국은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한국이 필요한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한국이 곽강을 받는 거고 네. 제가 볼 땐 그래서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이 주가가 튄 거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희는 CATL도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우리나라 2차 전지도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이 산업 전체가 커지는 거니까. 예. 그래서 똑같이 저는 테슬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네. 이 종목 자체가 지금 이 테슬라라는 종목은 2차 전지가 필요한 건 당연한 건데 어쨌든 전기차 산업뿐만이 아니라 뭐 요번에 이제 이 스페이스X 얘기 나오고 있으면서 요번에 우주선 쏘아 올린 내용을 듣고 있으면서 정말 대단한 거를 자꾸 해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거의 프론티어의 모든 걸 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혁신을 계속 이루어낼 거라는 생각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안 들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고요. 네네. 예. 그래서 어쨌든 전기차 산업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1등 종목은 그래도 들고는 있어야죠. 근데 나머지도 얼마든지 네. 왜냐하면 일정 부분 분산 투자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지. 네. 뭐 테슬라를 팔고 뭐 BYD를 사자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예. 뭐 그러니까 이 롱숏을 만들 때 저는 제가 이거는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제 스타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네. 저는 그 페어 트레이드를 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네, 롱숏 페어 트레이딩. 롱숏 페어 트레이드가 뭐냐면 옛날부터 그 과거에는 롱숏 페어 트레이드라고 해서 한 은행을 롱을 가면 한 은행을 쇼트를 가는 전략이에요. 네. 그거는 먹힐 때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미국 은행을 얘기치. JP 모건을 사고 지방은행을 팔았다. 그랬으면 어떤 엄청난 수익이 났죠. 네. 옛날에 제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다시 했었을 때 그때 제가 우리은행을 뭐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뭐 그 신한을 롱을 가고 이랬을 때 수익률이 갑자기 한 3개월 만에 20-30%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단기 위주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 테슬라를 쇼트를 때리고 BYD를 롱을 간다. 이런 전략은 저는 전혀 안 펴요. 그럼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 산업에 대해서는 롱입니다. 예. 산업에 대한 롱이라고 숏은 그러면 그러니까 숏은 산업별로 가는 거죠. 네. 은행은 저를 지금 롱 안 가요. 네. 네. 뭐 어느 시점에는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게 훨씬 더 저는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소비 업종으로 따지자면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보다는 컨슈머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필수 소비자와 임의 소비재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임의 소비재보다는 필수 소비재가 더
좋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예, 요렇게 어떤 전략을 그때마다 시즈널리티를 따지던 뭐 기간을 두고 따지던 하면서 이렇게 전략을 짭니다. 네. 롱숏을 간다면 만약에 제가 헤지펀드를 운영하고 있다면 근데 지금은 롱숏 안 하시는 거잖아요. 네.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봐 예, 예. 숏을 안 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롱 온리시잖아요. 근데 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숏을 넣을 때는 언제냐면은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 시장으로 따지자면 매번 연간 단위로 쭉 수익률을 계를 놓고 보면 연 뭐 예를 들어서 한 9% 10%의 수익이 난다는 지난 40년이라고 칩시다. 네. 근데 여기서 중간중간에 50%씩 빠지는 장이 있었잖아요. 네. 그것만 피하면 그때만 피하고 10년 20년을 가면 수익률이 연간 10%가 아니라 2배가 되겠죠. 네. 2배 넘겠죠. 복리로. 네. 그래서 저는 쇼트를 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타이밍은 언제냐면은 정말로 엄청나게 지금 레이 달리오가 막 얘기하고 있는 뭐 언젠가 어떤 아니면 뭐 그 그랜섬인가요? 누구죠? 지금 뭐 40% 폭락할 거다라는 장 얘기하시는 분이. 아무튼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비유가 가시화되는 타이밍에는 저희는 아마 포트폴리오 중에서 한 25%를 덜어내서 그것을 인버스 3배짜리로서 헤징을 할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는 제가 할 건데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장이 빠질 거라고 생각해 오진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타이밍에는 올 수가 있겠죠. 뭐 옛날에 예를 들어서 2000년 닷컴 버블 붕괴될 때든지 2007, 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진 거라든지 또 한 번 오겠죠. 네. 근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는 거고요. 그 타이밍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관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설레발을 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금융위기가 오는 케이스에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이 고점 대비해서 50%의 폭락장이 오는 케이스는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이벤트가 아니라서 네. 아주 길게 봤었을 때 10년, 20년을 두고 한 번씩 오는 거기 때문에 그때 제대로 헤징을 하자라는 개념의 어떤 운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10년을 운영한다고 치면 정말로 풀리 헤징이 되는 해는 한 2년도 안 될 겁니다. 나머지 8, 9년은 기본적으로 종목을 선별하는 작업으로서 투자를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사실 숏을 쓴다라는 것은 헤지 펀드죠. 예, 그러니까 글로벌 자산 배분이 아닌 거죠. 네. 그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면 좀 긴 기간에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네. 긴 기간 장기 시기열로는 상당히 그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데 앞서 치킨 게임이라고 표현한 거는 야 이거 한 1, 2년 안에는 조금 서로 간에 피 터지는 싸움에서 쉽게 수익률이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전개되는 거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이번에 이제 그 테슬라 실적을 보면서도 요거 조금 더 밀어붙일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기열로 보시는지 궁금해서요. 글쎄요. 지금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뭐 제가 테슬라 들고 있어서 뭐 이렇게 말부알보기는 좀 어렵지만 네. 이번에 단가 인하를 해서 밸류에이션의 적정 가치가 어느 정도로 빠졌는지 계산해 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금액 대비해서 한 25% 정도 빠졌어요. 네. 예. 근데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러면 테슬라를 팔아야 되냐 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 정도 가지고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캐시우드가 얘기하는 $2,000. 네. 예. 이거는 저희는 이제 그 밸류에이션은 계산이 잘 안 나오고요. 네. 예. 정말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툴을 써봐서 해보면. 근데 저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밸류에이션 툴을 돌렸을 때 정말 높게 적정 가격을 뽑아 보면은 한 $400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네. 근데 지금 그거를 요즘에 컨센서스가 바뀌었잖아요. 네네. 예, 단가를 떨어뜨리면서 계산했더니 뭐 한 $350에서 $370 정도로 떨어졌어요. 네. 400 몇십 달러에서. 네. 그러니까 한 20-30%가 깎였어요. 예, 그래서 뭐 그 정도의 영향이다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주가가 지금 뭐 급격하게 빠질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 네.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런 예는 있습니다. 뭐 그 2000년도 닷컴 버블이 터지기 전에 98년부터 2000년도까지
왜 주가가 폭등을 했냐? 이익은 반타작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98년부터 2000년까지 정확하게 나스닥의 ROE가 21%에서 거의 10% 이상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주가가 얼마나 올랐죠? 엄청나게 올랐죠. 엄청나게 올랐죠. 왜? 매출 증가율이 엄청났기 때문에. 네. 인터넷 때문에. 그렇죠. 똑같이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정답이 없어요. 예, 그래서 매출 증가율이 저렇게 높게 유지가 되는 한 네. 제가 생각할 때는 테슬라의 숏을 쉽게 잡으시면 안 된다. 네. 만약에 잡아서 돈을 벌었다면 빨리 털고 다시 또 바꾸고 이런 식의 어떤 단기 위주의 투자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오늘 뭐 제가 갖고 온 내용을 얘기는 못 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두 분의 대담이 예. 진지하게 진행해서 제가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어떻게 다 네. 오늘 여쭤보겠습니까?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 가져온 데이터가 있는데 이제 일부에서 우리 빈센트께서 다녀갔었는데 예, 얘기 들었어요. 예, 약간 저희 그 집 와서. 부채한도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하셔가지고 그거 우리 또 유봉자님께 좀 안 여쭤볼 수 없는데 혹시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해서는 뭐 어떤 시장에 좀 영향을 어느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고 계실까요? 글쎄요. 뭐 저희는 부채 한도에 있어서의 어떤 의견은 너무 아주 긴 시계열에 있어서의 어떤 리플을 약간의 살짝 팅 했을 때의 어떤 그거를 너무 집중하고 있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미국의 부채 비율이 높은 거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네. 일본 다음으로 높아요. 예.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일본이 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가는 그 추세에 있을 때 금리를 계속 낮춰줬잖아요. 예. 그러면서 시장이 별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얘기하지만 수익을 못 벌어들이는 케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일본의 주식시장에서 나왔어요. 그게 이제 롱숏 전략을 쓰거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전략을 쓰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어떤 지금 말하는 건 어떤 일시적인 충격이 확 와서 시장이 확 빠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이유의 요소를 제가 찾지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중국과 지금 뭐 흔히 말하는 싸우고 있는데 왜 자기네들이 지네들끼리 서로 찔러 죽이겠냐고 이런 거죠. 그건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 우선은. 자,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투자 전략을 바꾸거나 뭐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맞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아요. 그렇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냐면 어느 시점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패권이 잃어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내년에 당장 일어날 일일까요? 절대 그건 불가능하죠. 네. 일어나야 뭐 한 30년, 50년, 100년 뒤에 일어날 얘기이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망가지지 않는 이상 달러가 급락을 하는 현상은 안 나와요. 우리가 봤던 2007, 8년에는 그게 있었죠. 네.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들여다보든 간에 BIS 비율을 보던 여태까지 뭐 도드-프랑크 법이 바뀌었던 부분에서 또다시 풀어줬다 하더라도 지금의 자기자본 비율은 뭐 워낙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깨지는 걸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달러가 약세 추세에 있는 것은 맞겠죠.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이 100인데 한 1년 뒤에 뭐 95, 그죠?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다 생각하고요. 또 정말 완전히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70대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걸 가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저희는 전혀 모르겠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미국이 갑자기 엄청난 위기가 와서 폭망하는 케이스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이럴 때는 달러가 약세 추세에 있지만 다른 나라에도 마이너스 효과가 아닐 거라는 거죠. 그죠? 네. 달러가 천천히 약세로 가는 상황에서 미국의 경기가 급격한 경기 침체가 안 오는 이상 이럴 때는 신흥국, 우리나라 같은 나라, 뭐 심지어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네. 예,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기술 경쟁력이 있고 미국의 어떤 경제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환경에 있고 대표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산업에 있어서는 한국 종목도 골라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보는 거죠. 대신에 시가총액 기준으로서 미국을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 전체 글로벌 시가총액의 60%입니다. 네, 중국이 한 15% 정도 돼요. 한 12%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꼴랑 2%죠. 그러면 그 비중을 많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신흥국의 비중을 30% 40% 가져가면 진짜 많이 가져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포트폴리오 우선을 구성을 해놓고 달러의 약세 기조를 집어넣어 놓고 그렇게 투자 전략을 세우는 건 괜찮아요. 근데 부채 한도 문제 때문에 뭐 달러가 엄청나게 확 깨지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쇼트를 때려서 뭔가를 헤징을 해놓고 이렇게 전략을 펴는 거는 그 하나의 이벤트가 가시화되기를 비는 거랑 마찬가지죠. 제 생각에는. 제가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는 못한다는 거죠. 예. 네. 물론 그럴 수는 있다. 물론 일시적으로 그렇게 되지만 그 금방 다시 되돌아올 거다. 네. 그렇게 되주면 정말 엄청난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럼 현금 좀 들고 기다려 주던가. 예. 그런 전략은 괜찮겠죠. 예를 들어서 뭐 현금화를 한 20% 정도 들고 있어서 혹시나 그런 이벤트가 생기면 그렇게 확 빠져줬을 때 싹 들어가면 좋지 않냐. 예, 뭐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일을 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지금 와중에서도 종목을 잘 골라놓으면은 수익이 나오는 종목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예, 물론 아직도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종목을 잘 이렇게 골라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가끔씩 이제 좀 터트리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일단 뭐 지금 본부장님 보시기에는 이벤트성 어떤 재료에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속 종목 선택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시간이 조금 적게 남긴 했는데 네. 지금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섹터는 뭐 크게 지금 변화는 없으신 거죠? 계속 말씀하셨던 뭐 반도체, 2차전지, 신재생 뭐 그런 섹터가 저는 계속 기억에 남는데 네. 그거 외에 달라진 게 있나요? 네, 이제 어쨌든 저희가 이제 기회라고 보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주식 선호도 부분이고 주식의 포지션 선호도 부분이에요. 네. 지금 보시면은 주식 비중이 정말 작아요. 네. 예. 지금 굉장히 주식에 투자를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뭐 블랙락에서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AUM이 큰 예, 운용사가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보시면 주식 포지션 선호도가 다 디펜시브로 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건 폭락장이 올 거라고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심리도가 이제 네. 나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시장에 예. 너무 약세로 쏠려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디펜시브, 뭐 주식 비중 별로 높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면은 저희는 오히려 계속 성장이 일어나고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이 나올 경우에 오히려 이런 대표적인 성장주들이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 장달금이 차가 역전이 돼 있을 때, 그죠? 10년 마이너스 3개월짜리가 네. 역전이 되어 있을 때의 성장주의 퍼포먼스가 더 좋습니다. 근데 안 좋아질 때는 언제냐면은 경기 침체가 세게 들어오면 안 좋아져요. 완전히 디펜시브로 가버리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네. 요 정도의 경제 성장률, 즉 뭐 1%에서 2% 사이 요게 나오는 상황에서 장단기 차가 역전이 돼 있으면은 성장주의 퍼포먼스가 계속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장주 안에서 기본적으로 매출 증가율이 높고 이익을 계속 유지시키고 이익 증가율이 나오는 기업에 있어서는 계속 초점을 맞추자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종목을 뽑아 보면은 업종을 뽑아 보면은 결국은 계속해서 반도체라든지 전기차 부품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들이 올라와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국가별로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예를 듭시다. 그러면 우리나라 예를 들었을 때 저희가 작년 12월 달에 막 돌려보면은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게 나온 게 반도체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상승 여력이 높게 나온 쪽이 전기차 부품 쪽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오고 있는 게 신재생 에너지 쪽이 그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전기차 부품,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 이쪽 관련돼서 계속 투자를 한국 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하겠다.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한국 종목을 투자를 하나 정도, 2개 정도는 하거든요. 네. 다 그쪽입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의 타이밍은 언제냐라고 봤었을 때는 경기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메모리 쪽이 반등이 언제 오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재고 감소 일어나고 나서 네. 다시 한 번의 어떤 업사이클이 들어오는 타이밍이 언제냐. 빨리 오면은 올해 3, 4분기일 수도 있죠. 네. 아니면 4, 4분기일 수도 있고. 그러면은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사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뭐 지금부터 사기 시작해서 3, 4분기까지 아니면 2, 4분기 말까지 그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런 식으로 국가별로. 근데 중국으로 딱 보면은 반도체도 있을 거고 쭉 있는데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 뭐냐라고 봤었을 때 좀 투자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렇죠. 그랬을 때 보면 거기에 신재생 에너지도 들어가고 뭐 전기차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중국이라는 데는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워낙 세이빙을 많이 해놔서 네.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여력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 임의 소비재 관련된 게 또 들어가는 거죠. 이게 또 자동차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네. 그런 식으로 어떤 국가별로 이 경쟁력과 매력도를 뽑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뭐 초반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관계로 준비하신 내용을 다 하지 못했는데 이런 게 더 좋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뭐 또 다음 주에 또 오시니까 좀 더 다음 주에는 종목과 섹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2부 이 정도로 마치고 우리 유 본부장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